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0대 국회의 가장 큰 키워드죠. 협치. 어디까지 이뤄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런가 하면 새정치를 내걸며 국민의당 비례대표에 당선된 30살의 젊은 의원이 시작부터 선관위 고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YTN 개건 해설위원이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먼저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 어떤 인물입니까? 정세균 의장 하면은 떠오르는 게 기업인 출신으로 이제 정치권에 입문해서 15대 때 입문했죠. 예. 15, 16, 17, 18대를 전북 진안무주 장수에서 사선을 한 다음에 19대 때 종로구로 이제 지역구로 옮겨서 당시 홍사도 후보를 꺾었고 이번 예. 20대 총선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은 육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온화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예. 강경한 그러한 그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 열린우리당 의장도 지냈고 예. 당 대표도 지냈습니다. 민주당 대표. 그리고 대체로 이제 범친노 주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제 인물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장에 도전하기 전에 당권에 도전한다라는 그런 일각의 얘기도 좀 있었어요. 예. 근데 당권보다 이제 국회의장으로 선회해서 일단 국회의장으로 오른 이제 그런 인물인데 이번에 이제 그야말로 아까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 어느 때보다도 이번 국회가 뭐 항상 그랬겠습니다만 여소야대 국회인 상황도 그렇게 해서 예. 협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야당 출신 국회의장은 지금 두 번째입니다. 16대 후반기 국회 때 그때 이제 야당이 한나라당이었는데 그 당시 박건영 의원이 의장을 한 적이 그렇죠. 있어요. 두 번째 야당 출신 의장이라서 어떤 뭐 상당히 이제 부드럽다는 인상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회의장이 이번에 꼭 부드러움만 가지고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쟁점 법안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력이 정말 시험대에 오른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쌍용에 처음에 입사를 한 상사면 출신이에요. 정세균 의장이. 예, 그렇습니다. 쌍용 주식회사 쌍용이죠. 종합무역상사 옛날에. 그래서 상무까지 하다가 96년도에 김대중 그 당시 야당 대표한테 발탁이 돼서 정치를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북 무주 지난 장소에서 사선하시고 종로에서 이선하셨는데 일단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 아닙니까? 예. 평소에 웃고 관리형 대표다. 그리고 이렇게 무난한 정치를 해온 분인데 그러나 또 강단이 있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면서 경제통으로 알려지고 당에서 브레인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괜찮아요. 어제 287명인가요? 그 재석 의원 중에서 274명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지지한 걸 보면은 예.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희상 의원이 쪽으로 갈 표들이 예상보다 많이 정세균 예. 국회의장 쪽으로 71표나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예. 아 이거 친문 친노가 좀 움직이고 초선 의원들의 표심을 갖고 갔구나. 이거는 일단 국회의장으로서 좀 힘이 실린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오늘 오전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현재 수사관 200여 명,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요. 200여 명을 보내서 각종 내부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최근에 롯데는 이 면세점 얘기와 관련해서 그 신영자 회장에 대한 조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로비 외에 신동빈 회장 등 경영진들의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지난 2일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해 롯데호텔 면세점 사업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자, 이때 신영자 회장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신영자 회장뿐만 아니라 롯데 본사면은 신동빈 회장과 관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수사가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꽤 이례적입니다. 200여 명의 수사관을 보내서 롯데그룹 본사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관 200여 명을 롯데호텔 등 롯데 본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등에 대해서는 잠시 뒤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롯데가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의장이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은 무소속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당적을 탈당을 이탈해야죠. 했어요. 탈당이라기보다는 당적을 당적을, 이탈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나중에 당적을. 자동 복당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탈당은 약간 다른. 탈당과는 다른 거죠. 예. 이제 그러면 무소속이 됐다고 해야 되는데 당적을 이탈을 그렇죠. 했는데 무소속이죠. 그러면은 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원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122석이죠. 일당은 어느 당인 겁니까? 글쎄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당장 이제 새누리당은 복당 문제가 있잖아요. 예. 유승민 의원 등 7명인가요? 복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이제 뭐 계파 간에 약간 의견은 갈려요. 누굴 먼저 복당시키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건 당내 문제긴 한데 아무튼간에 몇 명이 복당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원구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복당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새누리당이 원내 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또 내년 4월에 뭐 보궐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보궐선거가 그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워낙 출발이 이제 여소야대긴 합니다만 이제 야당이 합쳐서 그런 것이고 1당, 2당이 한석 차이밖에 안 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일당이 어디가 될지 뭐 당분간은 이제 같은 당 동시 일당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아마 새누리당 일당이 됐다가 그 다음에 내년에 가서 그 상황은 또 봐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리는 일당이 가운데 앉는 거잖아요. 가운데 앉는 걸로 이제 됐죠. 왜냐면 기본에 이제 새누리당이 현재는 과거 일당이어서 이번에 어쨌든 그 자리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예. 원내 좌석을 배치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은 뭐 이 뒤에 방청석에서 봤을 때 지금 자리 의장석 배치입니다. 의장석이 이제 앞에 있고 새누리당이 이제 가운데에 앉게 돼 있고요. 제1야당이 오른쪽에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좌석 배치거든요. 그리고 기타 정당이 이 왼쪽에 좌석 배치가 되어 있는데 좌석 배치에는 큰 차이는 지금과는 큰 다른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이원종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를 찾아갑니다. 그 대통령의 축하난도 전달을 해드리기로 했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소야대 입법부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춰야죠. 그리고 이제 국회 개원할 때 대통령 개원연서 대통령이 이제 국정연설을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좀 협조 좀 잘 받아야지 분위기도 좀 잘 만들고 예. 야당이 지금 거대한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데 의전이 좀 소홀하다든지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당연히 비서실장이 국회의장 찾아가서 앞으로 대입법부 그런 청와대 협조 문제 등을 협의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관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고장나고 있는 그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양극화 해소 문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느냐 예. 이런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비서실장하고 그런 문제를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나누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협치에 들어가는 첫 단추일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야당 출신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직접 이제 의장을 찾아가는 겁니다만 야당 출신 의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도 찾아가고 이런 과정은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뭐 총화 가장 중요한 게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어쨌든 집권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말이죠. 협조 관계겠죠. 물론 입법부의 기본 임무는 뭐 행정부를 견제, 비판, 감시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집권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지금 정세균 의장은 집권당 출신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청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 그 당청 관계의 영향이 야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당청 관계가 지나치게 자꾸 일방적이고 그리고 수직적이고 이렇게 된다면 여당의 자율성이 상실되는 것이고 그 여당의 자율성이 상실되는 게 야당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입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입법부 의원들이 또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자꾸 이 당의 여러 가지 그 당론에만 자꾸만 매이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일단 청와대 비서실장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이런 예의를 표하는 것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를 좀 함의를 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의전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대국회 관계라든지 대국회 인식 그리고 대여당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러한 의전들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한편 새누리당 의총에서 좀 험악한 얘기가 계속 나왔답니다. 어제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는 앞에 이제 뭐 정견 발표 같은 거 하겠죠.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딱 전환이 되니까 갑자기 함진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비공개 의총장이었습니다. 기자들 없는 자리에서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면서 계속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들겨 패고 싶다.
누굴 어떻게 때리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비박계입니다. 이런 식의 막말은 좌시할 수 없다 하면은 당장 사과하라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뭐 참 안 좋았다고 합니다. 험악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정치의 이런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언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항상 있는 일 아닙니까? 과거에도 예. 좀 계파 간의 갈등이 조정이 안 되니까 웃는 일보다는 항상 갈등 요인이 많죠. 실제로 두들겨 패고 싶은 심정일까요, 서로들? 아니 왜냐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정치인들은 화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 실제로 새누리당이 지금 위기고 한 50여일을 낭비하면서 당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을 다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당에 애정이 있는 상식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저런 마음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뭔지 당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없이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금 당이 전혀 지금 혁신을 가동했습니다만 비전이라든지 뭘 하겠다는 그런 희망을 못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런 비분 관계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이 두들겨 패고 싶다 이런 말 우리 잘 안 하잖아요. 네. 잘 합니까? 아니 근데 그 당사자예요. 바로 앞에 그 글쎄요. 친박계 비박계 그 앞에 다 근데 있는데. 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막말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예. 이건 막말의 문제 이전에 의원의 자질 문제예요. 이런 말 자체가 일단 미시적인 지적이긴 합니다만. 예. 그 지금 이제 함진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태경 의원이 뭐 막말은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면에는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여전히 상당히 심각하다는 아직도 것을 남아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 거예요. 무슨 뭐 저기 함진규 의원이 뭐 당을 크게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이 뭔가 비박 의원들이 자꾸 친박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언사를 하고 최근에 복당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특히 친박 의원들이 이 지금 비박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복당을 시켜서 무슨 뭐 친박이 이 당권을 장악하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에 예. 대한 비판인데 아무튼 오늘 이제 그 워크숍 있잖아요. 새누리당 워크숍. 그렇죠. 이 워크숍에서 분위기도 또 어떻게 됐지? 상당히 저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또 특히 아까 우리 박 교수께서 그 시를 많이 놓쳤다. 혁신위원회가 혁신 비대위가 그런 점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당에서 어떤 의원 당 워크숍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그 혁신 비대위의 안이라든지 이런 지난번에 또 김용태 의원의 혁신 비대위원장이 무산됐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혁신위원장이죠. 혁신위원장 이런 것들이 이번 이제 오늘 워크숍에서 어떻게 표출될지. 예. 일단 친박과 비박 간의 이런 갈등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당이 혁신해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석상에서 의혹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속보 하나가 더 들어와 있었죠.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최근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초선 비례대표 의원 30살 의원입니다. 이 김수민 의원이 최근 리베이트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과 관련된 안철수 대표의 공식 반응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안철수 의원이 검찰 수사 받고 송구하다고 하고 의혹 있으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을까요? 장민정 앵커가 이번 사건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하실 부분은 해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고 가시죠. 네, 하고 가시죠. 아니 선관위에서 네, 방금 보신 김수민 의원,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 주목받았던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한 인쇄업체에 선거 공보물 제작을 맡겼는데요. 그 비용으로 20억여 원을 지불했습니다. 또 한 홍보회사에 TV 광고 대행을 맡기면서 11억여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김수민 당시 선대위 홍보위원장이 우리가 이렇게 큰 일감을 줬으니 그 대가로 리베이트, 즉 사례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업체는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여 원을 건넸고요. TV 광고 대행업체는 6천여만 원을 주고 추가로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국민의당 홍보 TF 팀원에게 또 6천만 원을 쓰게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받은 억대의 돈이 국민의당의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과정을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이 사전에 지시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은 어떨까요? 안철수 공동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로 보고받았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검찰의 조사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니. 네, 안 대표는 오늘 아침 문제가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추가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숙명여대 재학 시절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 호텔을 창업한 김수민 의원. 과자 허니버터칩과 아이스크림 돼지바의 포장을 디자인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청년 창업가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지금 옆에 나오고 있는 인물,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연배 전 의원이 부친으로 알려지면서 한바탕 금수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에는 국민의당 전대위 홍보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로버트 태권브이를 개사해 만든 국민의당 선거 로고송이 바로 김 의원의 작품이었죠. 이렇게 깜짝 정치 신인으로 주목받던 김수민 의원이 돌연 검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발칵 뒤집힌 국민의당. 스튜디오에서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은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먼저 지역구 의석보다는 비례대표로 가장 많은 의원들을 배출한 당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정치하겠다는 정당입니다. 물론 다른 당도 이런 문제 있으면은 비난을 받는 건 똑같은데 왜 국민의당에서 이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거 좀 결이 다르고 느낌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먼저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요즘 뭐 새정치라는 용어는 많이 좀 뭐 잠잠해졌는데 일단 국민의당 하면 떠오르는 게 안철수 의원이고 예. 안철수 의원 하면은 생각나는 게 새정치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의원인데 7번 최연소 의원이에요. 지금 예, 이번에. 30살. 예, 30살. 과거에 뭐 양정래 의원이 그 친박 연대 때 뭐 돈 받은 적 있어 문제가 된 예. 적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결과는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 예, 예. 근데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거죠. 예.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실정법 위반이면 물론이고 예. 이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 더구나 뭐 이러한 얘기 자체가 나온다는 게 국민의당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거죠. 이제 국회 개원하고 출발하려 하는데 예. 그 국민의당이 뭔가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제 협치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야당입니다만 뭔가 이제 그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오면은 어떠한 뭐 곤혹스러운 도덕적인 일이 뭐 그 당위성을 다 상실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게 당 지도부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여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당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앞서 잠시 녹취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는 표현을 썼고 검찰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어제만 해도 예의주시. 그런데 오늘 아침 여론 상황 보더니 달라졌습니다. 적극 협조. 검찰 조사를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것과 수사하시오. 우리가 제대로 한번 우리도 문제가 있다면 파헤치는데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이런 다른 느낌을 나오는 걸까요? 지금 이 문제가 검찰은 지금 거의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직적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도 여기서 만에 하나 이게 사실로 밝혀지고 박선숙 사무총장까지 정말로 개입된 걸로 이렇게 증명이 되면은 국민의당이 앞으로 뭘 가지고 한국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전국을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 보전을 빼돌리는 게 사실은 과거에도 불법적인 관행이었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 지역구원들도 선거 비용을 보전받습니다만은 비례대표 후보 역시 말이죠. 공당에서 한 명이라도 당선되면은 국고보조금을 48억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수의 계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실사라는 과정이 엄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 건데 이번에 이제 이게 어떻게 불거져 가지고 그것이 국민의당으로 불똥이 쳤는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박선숙 사무총장까지 개입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당으로까지 다시 전달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안철수 대표의 그동안에 외쳐온 국민한테 정치 개혁, 깨끗한 정치 이런 거는 물거품이 되면서 본인의 앞으로 대권 전략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렇게 단호한 의지로 척결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만에 하나 이것이 안 된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좀 하나 좀 아까 조금 혹시 오해를 살 수 있을까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양정래
전 의원이 있었죠. 비례대표였죠. 그때 친박연대. 친박연대 2008년도죠. 예, 18대 때. 그때는 이제 예. 공천 헌금입니다. 공천, 그러니까 이거 그때가 비례대표 1번을 받기 위해서 당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자기가 국회의원을 됐다라는 것과 요거는 조금 이건 다르죠. 결이 예, 결이 다른 다르죠. 상황인데, 요거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논란은 리베이트를 의원 개인이 지금 운영하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지금 받았는데 그 돈의 일부가 다시 국민의당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지금 요 얘기는 좀 그러니까 다릅니다만 당의 지도부가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 예. 아까 말씀 잠깐 했던 건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었죠. 그렇죠. 물론. 예.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비례대표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뽑아줬기 때문에 국회의원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김수민 의원이 국회의원 될 줄 알고 뽑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양정래 의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비례대표 의원 뽑을 때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7번 김수민 의원이 될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양정래 의원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뽑아줍니다. 나중에 뽑아놓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비례대표 의원 문제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그러니까 것 이건 같아요. 비례대표 문제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예. 이건 꼭 비례대표 선출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지금 여야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협치 얘기하고 그러는데 비례대표 제도도 개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비례대표 후보를 누군지 모르잖아요. 일단. 예. 그러니까 정당을 보고 찍는 거잖아요. 정당 득표에 의해서 그 당에서 이제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7번 같은 경우 상당히 안정권이었어요. 이번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비례대표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는 것이 어떤 합의의 정치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사표를 방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특히 이제 가끔 얘기 나오는 게 독일식 뭐 정당 명부 비례대표 얘기할 때 독일은 비례대표를 거의 지역구 반 비례대표 반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되려면요 상당히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자꾸만 불거져 나오니까 이것도 지금 김 의원이 물론 리베이트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당에 흘러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당 지도가 개입했느냐 여부가 지금 쟁점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볼 땐 비례대표 저것도 뭔가 돈이 관련되고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 비례대표의 도덕성 자체가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0살에 약관 30살의 전직 국회의원 딸이 새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의 비례대표가 된 거에 대해서 그건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에 뭔가를 알았으면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 문화 중에서 정치인 충원 과정을 본 말이죠. 정말 국민들이 뭘 좀 알 기회라든지 왜 이 양반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게 봉쇄돼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인연이라든지 여기도 안철수 대표하고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30살에 그런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내공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동안에 한국 정치에 고민을 한 그런 내력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홍보 전문가고 브랜드 호텔을 경영한 하나의 그 벤처 사업가 아니었겠어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러니 앞으로 한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정치인 투명 과정도 최소한의 예비고사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인정하는 검증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좀 내보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누가 누군지 알고 또 투표를 하고 그러겠어요. 공천제도 자체를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예. 생각에는요. 물론 개인적으로 얘기를 듣고 전해 들은 얘기고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비례대표 공천을 선거 석 달 전, 100일 전 이 정도에 미리 공천을 하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언론이 검증하고 그 사이에 야당, 그러니까 그렇죠. 여당이 서로 각 당이 검증을 하면 비례대표 공천 잘못하면 선거 진다. 그런 공식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비례대표 공천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공천제도가 대단히 투명하지 못해요. 지금. 예. 이번에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번에 새누리당이나 야당보다 더 심했지만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이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천제도를 선거법에 규정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최소한도 당론에 지배받지 않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지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의원들이 자꾸만 당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공천에 걸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천제도도 선거법에 규정하고 지금 말씀처럼 비례대표도 훨씬 전에 검증을 거쳐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 정당 대표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뽑아줘. 그 의미가 있고 국민들의 어떤 그 선거권이나 이런 의원 선택권, 대표를 뽑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 것들이 나타날 때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그냥 실정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로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4년 뒤에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벌이니까 논란만 계속되면서 뭔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정치 틀을 좀 바꾸는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이 제도뿐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협치를 얘기하고 여소야대 정부이 뭔가 지금 개헌 얘기도 나오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대선과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한국 정치 틀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천관리심사위원회 기능이 말이죠. 국민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최소한 범죄자라도 걸러내고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 군대를 안 간 사람이 합당한 사유 없이 공천받고 이런 것만큼은 걸러내주는 이런 제도도 안 돼 있는 공천심사위원회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겠어요. 20대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께서 주도하셔서 이런 것부터 좀 뜯어고쳤으면 국민들이 시원해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